국가정보원 NIS의 최첨단 보안 회의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종식 국장은 자신의 최고 분석가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대테러 팀장 강태하가 앉아 있었다. 문제는 중동의 한 테러 조직으로부터 가로챈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그것은 희귀하고 복잡한 아랍어 방언과 독특한 숫자 코드가 결합되어 그 누구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최 국장의 눈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새로운 계약직 번역가 한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 엘리트 요원들 사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존재였다. 자신의 팀의 무능에 짜증이 난 최 국장은 오만함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조롱했다. 그는 메인 스크린의 암호문을 가리켰다. 여기 실력 좋다고 소문난 번역가 양반. 이것도 한번 해보시지 할 수 있다면 말이야.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공개적인 굴욕이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몇 초간 그 복잡한 텍스트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국장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문서에 쓰인 바로 그 희귀한 아랍어 방언으로 완벽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장을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문장에 숨겨진 맥락과 그 안에 포함된 숫자 코드의 의미까지 해독하여 그 끔찍한 진짜 의미를 설명했다. 이 문서는 새벽에 독수리가 착륙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숫자 코드 777미는 특정 화학무기 공식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기 수송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엘리트 분석가들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새로운 팀장 강태하는 경악하며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런 수준의 언어 및 분석 능력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최동식 국장. 그는 그들 모두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거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그리고 명백한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저 방언을 알고 있었다. 저 코드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페르세포네가 죽었다고 보고된 바로 그 임무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유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의 작은 조각을 드러낸 채 침착하게 서 있었다. 최 국장은 이제 하급 번역가가 아닌 자신의 과거에서 온 유령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하 팀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풀려했던 미스터리의 열쇠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밝혀졌다. 그리고 국정원의 벽 안에서 새롭고 위험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회실에서의 소동 직후 최동식 국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회의를 끝냈다. 그는 유라의 능력을 그저 운 좋은 추측으로 폄하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에게 번역가 한유라를 즉시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강태하 팀장은 자신이 오랫동안 조사해왔던 두바이 참사 사건의 열쇠를 방금 찾아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유라의 팀이 전멸했던 바로 그 사건. 그는 그녀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제 최 국장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영리하고 고전적인 첩보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과거 그들의 부대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국정원 도서관에 특정 책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겼다. 유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해했다. 그녀는 비밀 만남에 동의했다. 안전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들은 마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체를 밝혔다. 그녀는 한유라 코드네임 페르세폰의 두바이 임무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 임무는 함정이었다. 최동식 국장이 그들을 배신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납치되어 몇 년간 감금되어 있다가 최근에야 탈출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국정원의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왔다. 자신의 팀을 파괴한 남자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태아는 자신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 그녀의 멘토의 팀의 주니어 멤버였으며 두바이 참사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항상 믿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팀장이 된 이후로 비밀리에 그것을 조사해왔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졌다. 권위와 자원을 가진 내부자 태하, 그리고 적의 과거 범죄와 수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유령 유라. 그들의 새로운 팀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일장의 그 아랍어 문서를 완전히 해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최 국장의 현재 반역 행위의 열쇠였다. 유라는 문서의 사본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조용한 번역가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전쟁터로 돌아온 전설적인 암호 해독가의 눈빛이었다. 과거의 유령은 이제 배신자에게 실제하는 위협이 되었다. 강태하가 마련한 안전가옥. 그들의 새로운 지휘 통제실에서 두 사람은 일장의 그 아랍어 문서를 완전히 해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유라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태에게 이 문서가 5년 전 두바이에서 그들이 쫓던 바로 그 테러 조직만이 사용하는 희귀 방언과 독특한 숫자 코드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번역을 넘어 행간의 의미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숨겨진 암시들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적인 유대감은 다시 굳건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문서의 모든 내용이 드러났다. 그것은 한 거래의 마지막 확인서였다. 테러 조직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위성 방어 시스템 이지스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핵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있었다. 문서에는 마지막 지불 방식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과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 며칠 뒤 한 중립국의 보안이 삼엄한 데이터 안식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동식 국장의 반역의 전체 규모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단순히 비밀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방패 그 자체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한편 최 국장은 더욱더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이제 새로운 팀장 강태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 그는 그들이 그 문서를 해독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성공하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국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들을 방해하기로 했다. 그는 태아의 팀에게 갑작스럽고 긴급하며 완전히 가짜인 비상 임무를 하달했다. 태아를 서울에서 그리고 유렉에서 떼어놓기 위한 함정이었다. 태아는 최 국장에게서 직접 이 새로운 긴급 임무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유렉에서 분리시키고 수사를 막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상관의 직접 명령을 거부하는 항명인가, 아니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파트너를 버리는 것인가. 그는 방금 이지스 거래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모두 해독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배신자를 막기 위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배신자는 방금 그들 중 한 명을 체스판에서 치워버리기 위한 자신의 수를 둔 것이다. 새로운 딜레마. 적이 파놓은 새로운 종류의 함정 앞에서 3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강태하 팀장은 딜레마 앞에서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다. 그는 최동식 국장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팀을 이끌고 서울을 떠나 지방의 가짜 비상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 이것은 최 국장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라와의 비밀 보안 통신선을 남겨두었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팀원 한 명을 그녀를 돕도록 남겨두었다. 태아가 사라지자 최 국장은 이제 유령 번역가 한유라를 찾는데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에 자신의 부패한 요원들을 동원하여
비밀스러운 내부 추적을 시작했다. 유라는 이제 자신이 몸담았던 바로 그 기관의 영향력 안에서 도망자가 되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다. 그녀가 마주치는 모든 국정원 요원이 최 국장의 사냥개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령으로서의 기술과 조직의 프로토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이용하여 방역했다. 그녀는 거짓 정보를 흘려 최 국장의 팀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 및 암호 해독 능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내부 통신 일부를 가로채 그들의 수색 패턴을 학습했다. 그녀의 주된 목표는 이지치 데이터를 받을 외국 요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해독된 문서로부터 그 요원이 이미 서울에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하여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원본 문서의 단서들, 특정한 방언 문화적인 암시들을 이용하여 외국 요원의 신원을 좁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다. 서울 주재 중동대사관의 한 고위급 외교관. 깨끗한 기록을 가졌지만 프로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인물이었다. 유라는 이제 음모의 마지막 플레이어를 찾아냈다. 그녀는 멀리서 그 외교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해 점점 더 편집중에 시달리던 최 국장 역시 마지막 물리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 데이터 거래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녀가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으리라 확신하는 바로 그 장소. 유라는 이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이것이 덫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한유라는 최동식 국장이 흘린 거짓 정보 마지막 거래가 외딴 개인 미술품 보관 창고에서 열릴 것이라는 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언어학적 그리고 문화적 전문 지식을 이용해 즉시 그 안의 허점을 발견했다. 유출된 정보 속의 문장은 그 테러 조직이 결코 사용하지 않을 특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적인 실수이자 이 메시지가 가짜 함정이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실수의 종류를 분석하여 진짜 장소를 추론해냈다. 가짜 메시지는 그림이 그려진 비단 창고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오역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 테러 조직의 리더가 고대 도자기의 열렬한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짜 만남의 장소는 아마도 고대 도자기가 취급되는 다른 안전한 장소, 아마도 공항의 특정 보안 세관 창고 일터였다. 그들은 이제 진짜 거래 장소와 시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적의 함정을 역이용했다.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인천공항의 바로 그 세관 창고를 급습하는 것이었다. 태아는 비밀리에 서울로 돌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옛 동료들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정예 전술팀을 이끌고 거래를 막을 준비를 했다. 유라는 이동지휘본부에서 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팀을 지휘하는 정보 및 통신 전문가의 역할을 맡았다. 거래의 밤, 인천공항 세관 창고. 최 국장의 부하들과 외국 외교관은 이지스 데이터 드라이브와 함께 안에서 마지막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태아와 그의 전술팀이 위치해 있었다. 근처의 지휘벤에서 유라는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의 보안 카메라를 장악했다. 그녀는 이어피스에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하데스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문을 엽니다. 작전 개시. 태아의 팀이 창고를 급습했다. 마지막 전투는 영웅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한 무대가 열린 것이다. 강태아의 전술팀이 인천공항 세관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 안에서 상자와 고가 물품들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격렬한 근접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것은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파괴의 교향곡이었다. 강태아 하데스는 물리적인 공격을 이끌었다.
그는 마스터 전술가이자 전투원이었다. 그는 복잡한 창고 환경 속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압도하며 자신의 작은 팀을 정확하게 지휘했다. 한유라 페르세포네는 지휘벤에서 기계 속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창고의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이용하여 공격팀을 지원했다. 그녀는 특정 구역의 조명을 꺼서 혼란을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구역의 화재 진압 시스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적들을 교란시켰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태에게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데스 3번 복도 2명 접근 중. 컨테이너 뒤에 매복. 그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였다. 디지털과 물리적 전쟁의 교향곡. 마침내 공격팀은 대부분의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대결은 이지스 데이터 드라이브를 들고 뒷문으로 탈출하려던 최종식 국장 그 자신과의 대결이었다. 태아와 이제는 현장에 합류한 유라가 그를 궁지로 몰았다. 2명의 제자가 자신들을 배신했던 스승과 마주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클라이맥스. 최 국장 역시 전직 요원이었고 숙련된 싸움꾼이었다. 마지막 무자비한 싸움이 벌어졌다. 태아와 유라가 함께 그와 싸웠다. 그들의 거울처럼 닮은 전투 스타일의 조합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강력했다. 그들은 마침내 그를 제압했다. 두바이 임무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복수를 마침내 해낸 것이다. 전투는 끝났다. 최종식 국장과 외국 외교관은 체포되었다. 이지스테이터는 안전하게 회수되었다. 태하와 유라는 전투의 잔해 속에서 함께 서 있었다. 지쳤지만 승리했다. 그들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5년의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다. 파괴의 교향곡은 멎었고 이제 조용한 정의의 약속만이 남아있었다. 몇 달 후 국정원 내부를 뒤흔들었던 민병철 게이트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되었다. 민병철 전 차장은 반역죄로 비밀 군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리고 리스본에서 희생되었던 서윤의 옛 동료들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들은 반역자와 싸우다 순직한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권진혁과 한서윤의 이름 역시 깨끗해졌다. 국정원은 그들에게 새로운 엘리트 태스크포스를 함께 이끌어달라는 파격적인 복귀 제안을 했다. 하지만 2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림자와 배신 그리고 폭력의 세계는 그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들은 이제 임무와 유령의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원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국정원의 순직 요원들을 위한 추모 공원. 진혁과 서윤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리스본에서 희생된 동료들의 이름 앞에 잠시 묵념했다. 그리고는 벽의 한쪽 끝 그녀의 이름 한서윤이 새겨져 있었어야 할 텅 비어있는 깨끗한 명패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무덤이었다. 진혁이 그 빈 명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이 비어있는 돌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소.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유령은 없어요, 진혁 씨. 오직 우리 둘뿐이에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하데스라는 가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5년간의 고통과 이별의 시간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2사람은 손을 잡은 채 추모의 벽을 등지고 걸어 나왔다. 그들은 죽음의 장소를 떠나고 있었다. 그들의 코드네임과 그들의 과거를 뒤로 한 채. 그들은 더 이상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마침내 삶과 사랑의 2번째 기회를 얻은 권진혁과 한서윤이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 그 미래를 마주할 것이었다.